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부업체들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최대 7만 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서 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소 3만 9천 명에서 최대 7만 1,000명. 이들이 불법 사채를 이용한 금액은 약 6,800억에서 1조 2,300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해 전보다 최대 2,5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 사금융의 금리는 어땠을까요? 응답자 10명 중에 4명은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고 답했고요. 3명 중에 1명은 이자율이 연 240%를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에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저신용자들에게 대부업체마저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서민을 위해서, 저신용자를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는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현실. 경제정책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5월 16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5월 16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최근에 투자 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참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과연 이용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지 잠시 후에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자동차 샀을 때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형 레모법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점검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것 시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게 사 먹던, 쉽게 사 먹던 인스턴트 땡땡까지도 가격을 띄워놨다고 하는데요. 좀 비싼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까지 수요가 늘면서 도매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내 땡땡 전문점이 9만여 개, 이것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죠. 쓴맛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우유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즐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안 드려도 되겠죠? 여름에는 그렇죠? 겨울에 얼어 죽어도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많고요.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이것 광고만 38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문재남님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문재남님이 땡땡 두 글자 딱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올랐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나스닥이 0.66%, 다우가 0.14%, S&P 500 지수가 0.3%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넘게 올랐어요. 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뉴욕 증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될 거냐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백악관, 여야 지도부
만나고는 있는데 계속 타결 소식을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2일 예정이었는데 또 미뤄져서 오늘 만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배수진 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일본에서 있을 G7 일정, 야 이거 부찬도 협상 타결 없이는 가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설마 미국이 디폴트까지는 연방 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쓰지 못해서 네. 좀 이 정지하는 사태까지는 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을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코스피도 좋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기관의 매수세로 2,470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두 자릿수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특히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데요. 2,500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2,495포인트. 코스닥도 0.87% 올라서 821포인트. 오늘은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세 기피 현상이 좀 심해졌잖아요. 전세 사기 사건도 많았고. 그런데 최근에 전세 거래 비중이 좀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내 이제 빌라, 연립, 다세대와 같은 전세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단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는 게 맞고 네. 여기다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금융 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플랫폼 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이 수도권의 빌라 전세 거래 비중은 60.1%, 월세 비중이 39.9%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2021년만 하더라도 정상적일 경우엔 전세 거래 비중이 한 60에서 70% 오르내렸는데 근데 이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 이제 지난해 12월의 경우는 5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기피 현상이 있다가 올 들어서 지금 넉 달째 전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문제는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면 네. 이른바 역전세. 내가 2년 전에 전세 보증금보다 이제 퇴거할 당시에 전세금이 더 이제 낮아져서 그렇죠. 온전하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 사실 전세 비율이 매매가 대비 현저하게 높다. 70에서 80% 이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비교적 안전한 공공전세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공급한 공공 전세 주택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네. 지난주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2023년 1차 공공 전세 주택에 설에서만 322가구가 이제 나왔는데요. 신청자가 무려 8,888명입니다. 경쟁률이 평균 27.6대 1이거든요. 이게 지금 LH가 공공 전세주택을 지역별로 연 3차례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인원이 가장 많이 몰렸는데요. 이 공공전세라는 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산층이 타겟이거든요. 네. 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21년 도입된 제도인데 그래서 여러 이제 다른 이제 공공임대와는 달리 주변 시세의 한 90% 수준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유형 가운데는 가장 비싼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과 같은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나온 이제 공공전세 주택도 보니까 인근 민간 주택보다도 시세가 비싸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성북구 장이동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58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4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바로 인접한 민간 아파트의 동일 면적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거의 경쟁률이 8대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아. 민간은 못 믿겠다는 거야 아직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네. 사실 이 빌라왕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언제쯤 치유가 될지 좀 걱정됩니다. 또 이런 풍선 효과를 또 가져오는군요. 은행에 맡겨진 고액 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고액 예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예, 아마 계좌당 10억 원. 맞습니다. 우리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부자 보고서를 발간할 네. 때
일단 부동산 자산 빼고 예. 현금 10억 원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이제 고액 자산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저축성 예금 10억 원이 넘는 고액 예금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796조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800조 원에 육박을 해서 사상 최대고요. 네. 1년 새 26조 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 저축성 예금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 개인이 넣는 정기 예적금도 있지만 네. 기업이 넣는 자유 예금과 저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은 보니까 10억 원 초과한 고액 예금 주들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데 2018년 말만 하더라도 500조 원 돌파. 2019년에 600조 원. 지난해 700조 원 돌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거의 100조 원 이상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돈 주인 현금 부자 누구냐?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이제 10억 초과한 고액 예금의 80에서 90%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이제 유동자금을 넣어놓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은 예금자 보호한 5천만 원 좀 해놓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나눠놓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자가 10에서 20%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이 잇따라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예금금리가 올리니까 개인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여윳돈을 은행 예금에다 좀 넣어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지금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나 경기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올 상반기까지도 이런 안전자산, 은행 예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예금을 늘리고 있다. 아이고 어렵네요. 근데 반면에 증권사에 잠들어 있는 돈들도 꽤 있나 봐요. 계좌 맞습니다. 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증권사의 이제 휴면 계좌라고 하면 예. 최근 6개월 동안 매매나 인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예. 거래 잔고는 10만 원 미만인 계좌, 네. 계좌를 이제 휴먼 계좌라고 하는데 이게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증시 보기도 싫어. 네. 마이너스 통장이야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계좌를 닫아버렸다.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산상위 20대 증권사의 휴면 계좌가 2020년에 3,800만 개, 네. 지난해 말에 5,600만 개요. 국민 1인당 한 개씩은 휴먼 계좌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은행의 고액 예금이 늘어나니 차라리 거기다 두자라는 네. 거고요. 이런 이제 잠자는 계좌가 많아진 이후 주식시장 이제 불황도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 계속해서 주식 투자 인구 늘어나니까 증권사 이제 선입선 이벤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계좌만 만들면 뭐 거기에다 뭐 10만 원 정도 막 포인트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계좌가 거의 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휴먼 계좌가 거의 뭐 6천만 개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종종 안내해 드리는데 어카운트 인포 내 계좌 한눈에 네네. 서비스 들어가서 보면은 본인의 휴면 계좌도 찾을 수 있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계좌가 이렇게 많았나? 한 번씩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010 번호로 오는 전화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연변 사투리. 네. 아유, 그럼 다 티났는데 티나잖아요. 이제는 수단과 맞습니다. 방법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중계기라는 게 고층 건물에다가 세우잖아요. 통신사. 예. 통신을 원활하게 한 용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번호가 틀리잖아요. 070으로 시작되거나 006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받지 않는다. 그 앞번호를 010으로 바뀌기 위해서 중계기를 이제 사이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제 불법 통신 중계기를 운영한 관리책 총 14명을 구속을 했는데 여기 해외에서 배송받은 부품으로 중계기 총 375개를 조립해서 전국 각지에도 유통시킨 거예요. 이들한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 분만 182명, 피해 금액만 46억 원이거든요. 네. 010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에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별도의 중계기, 중계소까지 자기네가 설치를 해놓고 발신 번호까지 조작을 해서 아이고 정말 각별히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이 뭉치는 날입니다. 서영민, 김준범, 성민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좀 코인 관심 많으세요? 뭐 재테크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무지합니다. 무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업무 시간에도 무진장 하신다는? 역시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군요. 전혀 모르고요. 네. 사실은 이번 전에도 비트코인이 한참 오를 때 네. 그때 막 공부해야 됐거든요. 이게 뭔지 그렇죠. 알아야 보도를 하니까 그때 공부 좀 하고 또 이번에 공부 좀 해서 조금은 알게 됐지만 여전히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사를 위해서 좀 들여다보고 공부한 정도지. 네. 뭐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 돈이 들어가야 그쵸, 이게 이제 그쵸. 전투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는데 사실 저도 뭐 계좌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사실 공부해도 또 까먹고 사실 맨날 그렇더라고요. 성민수 기자는 저도 몇 번 그 거래소 어플을 깔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뭐 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포기했죠. 그러고 돈 벌 팔자는 아니구나. 오늘 왠지 비판적인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전에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실제로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 친구한테 네.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 코인을 할 때 사실은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가상 계좌가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은행 계좌에 연결이 돼 있어야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은행이 그때는 농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농협이 이 계좌가 너무 갑자기 열리니까 안 열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농협에서 은행 계좌 여는 거 허락받기. 이거 동호회 계좌예요. 아니면 무슨 계좌예요. 이렇게 말해서 허락받으면 그거 단톡방에 공유해서 이렇게 하면 열어줍니다라고 그런 팁을 공유하고 했다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시중은행들도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규제를 했고 은행들도 좀 같이 동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코인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은행에서 이 코인 계좌로 코인 지갑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밖에 이체가 안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네. 너무 답답해져. 아니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를 왜 하느냐. 시장 자율에 맡겨야지. 그래서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까지 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폭락을 했네.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0만 원씩밖에 그 이체가 안 됐던 걸 정말 감사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폭락을 하면 네. 더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벌어보면 제가 보니까 쭉 흐름을 보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기본적으로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도박입니다. 뭐 똑같은데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회사들이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운동장에서 노는 거라면 코인은 특히 오늘 얘기할 김치코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어떤 그 상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미래에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자체 시스템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증명 안 된 것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박의 성격이 훨씬 강해요. 그 뭔가 본질이라고 네. 하는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코인 시장은 정말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뭐 네. 거래 대금 자체가 뭐 코스피를 넘어선 날도 많고 가상 자산이 600개 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만. 네. 시가총액이 따져보면 한 19조 원, 그 20조 원에 육박하고 그런데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여기는 원래 이런 시장입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선수가 되기는 너무 쉽고 그러니까 선수가 되는 문턱은 너무 낮고 심판은 너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하고 비교해서 제가 지금 주식회사 김준범을 만들어서 주권을 발행해서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주권 발행 자체도 되게 제가 절차적으로 거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인은 제가 그냥 준범 코인 만들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사실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 도지코인 이런 거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준범 코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가 되기가 너무 쉽고요. 아, 근데
심판,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뭐 툭하면 검찰도 있고 하지만 사실 가상 자산은 지금도 아직 이제 입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주무부처가 어딘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금융위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주심도 사실 아직 없는 거예요. 부심은커녕.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야 금리가 올라갔지만 3, 4년 전 금리 뭐 거의 제로 금리일 때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 돈 넣고 돈 먹는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고 사실 뭐 그 사고 나는 범죄 액수 합계만 합쳐봐도 뭐 보이스피싱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엄청 날 정도니까 태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놔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락받은 카지노의 성격이 예. 정부 당국의 규제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더 강화됐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전역에 금융 당국들이 관리를 들어갔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사실은 금융위 출입할 때 일인데 네. 당시 장관이 이거 우리가 미술품을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미술품도 사설 시장에서 사고 팔고 그리고 그렇죠. 가격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고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있고 그것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금융위가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금융으로 볼 수 없고 이건 뭐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금융위 위원장이 말했었고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리겠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반발 얻으면서 그 말을 주워 담아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부 당국이 보기에 이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존의 이른바 꼰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건전하지 않은 시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그러다 보니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 관리의 영역으로 드릴 수 없고 드릴 수 없다고 말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계속 키워왔는데 이게 투전판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화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 기자가 김준모 예전에 법무부 박상기 장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상기 장관이 젊은 애들이 이런 거 하면 어른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네, 그런 똑같은 이야기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그 어떤 미래 세대, 미래 산업을 죽인다. 네. 그다음에 기성 세대는 부동산으로 돈 다 벌어놓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코인으로 좀 자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니까 그걸 막느냐. 뭐 사실 이런 식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왜 이런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지? 그러니까 사실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 쪽 사이드에 그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를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젊은이들이 투자를 하니까 당시에 그 정부 부처에서 뭔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회의를 했대요. 네. 회의를 했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왜 금융이에요? 그게 왜 금감원 거예요? 그게 왜 거래소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뭐 튕겨서 이제 법무부가 했다가 그렇게 문매를 맞은 건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상자산 시장 초기에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했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프고 사고 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방치해왔다가 이제 그 거품이 꺼지고 사고가 계속 터지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입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책 또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더 해보겠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뭐 본질가치 펀더멘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투자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본질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에서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지갑 주소가 공개가 되니까 이 코인 쪽 전문가들이 그걸 다 거래 내역까지 다 찾아서 보더라고요. 이걸로 따지면 뭔가 투명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자체도 그런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뭐 콜드 지갑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USB에 담아놓으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이게 미래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블록체인이 들어간 기술로 카지노 도박을 하면 그건 블록체인 기술입니까? 이게 투전판에 투전의 그 수단으로 쓰이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 좀 이것이 뭐 괜찮은 기술이다.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가야 하니 발전 방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떤 쓸모도 없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그래서 증명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도박적인 성격, 투기적인 성격으로 부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금융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90년대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이유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코인의 영역은 사실상 뭐 그렇게 지갑을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해도 실명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그 실명이 아니고 차명 자산이 가능한 자산은 그 모든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갑을 들여다 볼 수는 있는데 그 지갑이 김남국 의원 걸로 추정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김남국 의원 것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아직 정확하게 비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갑을 좀 열어본다는 이유로 투명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코인 고래가 누구고 그 사람이 뭘 샀고 막 이런 것도 사람들이 추정을 거듭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한 일부 거래 내역하고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지갑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코인 전문가들이 찾아냈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쉽고 상장 폐지도 쉽고, 한국일보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상장 폐지된 코인이 315개라고 합니다. 그중에 김치 코인이 한 100개. 우리나라에만 네. 유통이 되는 것들.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코인이라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상장했다가 폐지가 됐다는 건 이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 거래하세요라고 해서 꽤 큰 거래소들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없어져 버린, 빵원이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고. 근데 이게 보통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한 2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특히 한국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면, 그리고 이것이 뭐 증명성이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으려면 계속 뭐 이른바 업데이트 비슷한 것을 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거 상장할 거야. 상장하면은 이게 지금 10원이지만 상장하고 나면 150원, 200원이야. 혹은 1,000원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괜찮은 게임 회사 이름이 옆에 붙어 있으면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 여기에 뭐 내재적 가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지금 곧 상장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상장 직전에 코인을 샀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도 되기 전에 어떻게 샀느냐부터 해서 무슨 정보가 있었느냐. 예. 사실은 한국의 코인 시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코인 거래소에다가 상장피, 그러니까 상장하기 위해서 그 거래소에다가 혹은 그 거래소에 있는 특정 개인, 뭐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십억을 주고 상장을 시켜서 상장만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상장 장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상장이 쉽고 상장 폐지도 많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네.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 중에 하나가 상장이 너무 어렵고 상장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도 자본을 모을 기회를 안 준다. 그리고 사실 그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게 사실 진출 진입이 쉬운 것은 그 자체로는 그 시장이 유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상장이 되고 상장이 폐지된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거래소는 이런 기준으로 상장을 해주고 이런 기준일 때는 폐지하고 또 B 거래소는 이것 자체도 이미 다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문제된 코인들은 사실 단기에 투자자 끌어모아서 돈 받아먹고 빠져야지라는 의도로 상장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상장의 기준과 상장 폐지의 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그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당국의 심사, 검사도 없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불투명하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국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네. 증권 거래소고 이른바 코인 거래소들은 그냥 민간 기업들 누구나 돈 있고 기술이 있으면 차릴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인데 또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더 많이들 난립을 해서 문제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막을 방법이라 할지 규제할 방법이라 할지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하는 건지
제도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금융위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관리해야 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시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혹은 이 시장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 의도적인 먹튀 뭐 이 업계에서는 러그풀이라고 부른다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이러다 보니까는 코인이 망하고 다시 생기고 망하고 다시 생기는 와중에 적당한 시점에 팔기만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 코인의 내재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금융의 탐욕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 관리 감독 지대 안으로 들여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뭐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촘촘해질 것이다. 다만 이게 투전판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가 10억을 벌였다면 누군가가 10억을 잃은 거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누군가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투전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기 때문에 모두가 얻는 윈윈이 가능한 주식시장과는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투전판의 성격을 가진 부분들은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주 소수의 코인이 남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코인이 무슨 가치를 갖고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채굴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부터 코인이 수단으로 활용이 된 건데 이제는 그냥 차익을 얻는 그냥 그 목적 자체가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 이걸 또 제도권 안으로 들이자면 상장, 뭐 코인 발행, 나아가서 세법까지 이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언젠간 정부가 이제 들이기는 들여야 되는데 법 테두리 안으로. 근데 일단 이게 명칭부터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지금은 가상 자산으로 좀 정부는 통일을 했던데 가상 화폐냐, 디지털 통화냐, 가상 통화냐, 암호화폐냐. 이것도 사실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가상과 암호는 뭐 이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크립토가 뜻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일 테고 화폐와 자산 사이에는 현격한 그 금융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위의 시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화폐라고 보면 이건 왠지 돈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금융위가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것 같은 게 되는데 자산이라고 하면 미술품 같은 것 금융위가 관리하지 않느냐 관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법적인 규정의 측면에서 뒤쪽 그 단어들이 바뀌는 것 같고 앞쪽 단어는 뭐 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설명해야 좀 더 적절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네.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화폐가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다 떠나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래를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살 때 옷을 살 때 돈을 낼 수 있는 게 화폐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나 뭐 이더리움 사실 제일 그 코인 중에 대장주들인데 네. 그걸로 좀 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거의 뭐 한때 약간 뭐 그걸로 뭐 ATM 같은 거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하는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상 거죠. 그래서 화폐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하고 마치 금이나 무슨 뭐 은처럼 한번 이제 자산이 오르면 돈을 버는 그런 자산으로서 거의 자리 잡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가상 자산 지금 정부도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법이라고 법 명칭을 붙이던데 명칭 자체는 뭐 잘 잡은 것 같아요. 가상 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 거죠, 이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 이것이 뭐 제가 투전판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네. 투전판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조작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뭐 떠들썩했었죠.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너무 집중을 하면 여기 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도박장인데 정부가 어떻게 허락하느냐라는 좀 전에 말했던 그 장관님들의 시선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코인 지금 대체 자산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 무엇에 투자하면 내 이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대체 자산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직자들이 처음에는 우리 공직자들과 똑같은 시선을 유지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시선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의 존재 혹은 미래에 어떤 것을 창출해낼 수 있을 가능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다는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영민 기자 혹시 어제 홍사훈 경제쇼 출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숙님이
남편이 듣고 쉽게 정확하게 설명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공 예감 게스트들은 다 서영민 기자 같은 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끔 실수도 합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딱 두 글자여가지고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1인당 이걸 소비하는 양이 1인당 367잔.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는 겁니다. 세계 2위 소비 규모라고 하고요.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마시는 성인은 한 달 평균 10만 4천 원 정도를 이걸 마시는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땡땡도 있고요. 원두, 캡슐, 뭐 종류도 다양하죠.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뭐 태우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맛과 향도 달라지고요.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땡땡 쿠폰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준범 기자님은 네. 12시 20분에 뭐 하세요? 지금 그 최영일의 시사본부 데이터 진행 이번 주에 맡아가지고 데이터 김재영 님이 김준범 기자님 시각이 좋습니다. 12시 20분 고정으로 되시면 좋을 듯요.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뭔가 했더니 팬분들이 많으시네요. 토론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럴까요? 코인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안을 까서 딱 맛을 보니까 아주 시큼한 레몬이더라. 그래서 이른바 속았다. 환불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레몬법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걸 적용을 하고는 있는데 유독 자동차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닛 옐런 지금 재무장관 예전에 연준 의장 하셨죠. 그분의 남편도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분이 이 비대칭, 정보 비대칭성, 정보 경제학으로 부르는 필드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서 노벨상을 타셨죠. 네. 그때 레몬 마켓,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을 그렇게 비유했던 역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에는 결국은 사전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사후적인 비대칭성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뭐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되는 것, 역선택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고차는 소비자는 잘 몰라요. 이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그렇죠. 사고 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큰 사고가 났다면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겉만 봐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1부터 9까지 품질에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가운데 대략 한 4, 5, 6 정도의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쉽다는 거죠. 모르니까. 네. 근데 그렇게 4, 5, 6의 가격이 형성되면 7, 8, 9의 가치가 있는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안 나옵니다. 자기 가치보다 적게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1, 2, 3, 4, 5, 6 정도까지의 중고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 중고차 시장은 가격보다 더 못한 차들만 넘치는, 그래서 그게 레몬 마켓이 되는 시장이 된다라는 이런 종류의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 있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속았으면은 제대로 환불이라도 해줘라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련된 레몬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좀 까다롭죠? 좀 누가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이게 지금 레몬법은 이제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것보다는 오히려 신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제 신차를 산 다음에 사람들이 좀 이게 이상한데 나 이거 새 차로 다시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안 바꿔주는 거죠. 멀쩡합니다. 센터에 계속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데 문제가 안 잡히고 뭐 예컨대 이제 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문이 닫힐 때 뭐 제대로 안 닫혀서 좀 약간 삐딱해 보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또는 이제 주행 관련한 성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레몬법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으려면 기간 내에 중대 결함이 2번, 그다음에 일반 하자가 3번, 그다음에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결함 뭐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라는 걸 연대요. 네. 근데 이걸 뭐 법이 통과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된 게 한 건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뭐 통계를 잡아보면 뭐 한 30여 건 요 정도밖에 보상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 명칭이 정확히는 자동차 관리법인데 자동차 관리법. 2019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방금 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간은 출고한 지 1년 또는 주행 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일 때 중대한 하자가 2번 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저 그런 하자도 3번 정도 나면 교환이든 환불이든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한국형 레몬법의 취지인데 그 내용이나 요건 자체는 사실 레몬법이란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이 법의 출발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 법과 내용 자체, 요건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헐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차를 바꿔주고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4년 도입한 지 4년 넘었지만 총 한 10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뭐 한 해에 수만 건이 되는 건데 그 1년에 15만 대 정도가 미국은 레몬법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환불 교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차를 바꿔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차는 못 하겠어라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가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탈 수 있다라는 걸 자동차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 미국은. 근데 우리는 이 차는 도저히 엉망해서 탈 수 없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라는 게 정보 비대칭의 대표적 재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부품만 2만 개 넘게 들어가는 복잡한 그 기계인데 소비자가 무슨 수로 그걸 입증을 합니까? 그 자료 요구 다 준비해서 전문가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중대한 하자라인 경우인데 어떤 게 중대한 하자인지는 결국 누군가의 판정과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또 소비자가 또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설득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라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은 괜찮지만 교환과 환불이 사실 안 되는 좀 이상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대 정도 환불해 주거나 교환해 주는 건 사실 뭐 자동차 회사들 규모 크니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이미지가 일단 안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한 연쇄 반응도 걱정이 되잖아요. 같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서 바꿔달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까다롭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기사마다 좀 다르던데 4년 동안 환불받은 차량은 뭐 15대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미국은 1년에 15만 대 우리나라는 4년에 15대. 근데 이 차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신차가 나오면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창조물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차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 회사들이 보통 신차를 내놓을 때는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안전성, 그 법적인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 때 그냥 출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3만 개의 부품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충돌을 한다든지 뭐 오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이제 사후적으로 잡아가는 형태거든요. 사실 그 자동차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쭉 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 소비자들의 그 눈높이는 매우 높죠. 만약에 이게 그 작동 오류나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내면 이거 진짜 차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고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 거기에서 그 기준을 잘 충족하면 또 그게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테스트 차량들이 많이 시내에도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뭐 몇만 대 몇십만 대를 만드는데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몇천 킬로씩 시험 주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행거리 제로일 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결국 우리나라 완성차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인터넷 쇼핑할 때 환불 잘해줍니다. 교환 정말 잘해줘요. 사실 서로 경쟁하니까. 단순 변심도 요즘 교환해줍니다. 사실 예. 그냥 그 배송료만 물면.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정확하게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 들어와서 쿠팡이 교환 환불을 사실 무제한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사실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시장은 뭐 완성차 업체는 누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한 회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제 아무리 만들어 본들 결국 법의 해석과 시행에 있어서 경쟁이 안 생기죠.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한 회사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국내적으로 독점의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한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서비스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것이 스탠다드일 수도 있고 다만 이게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한 이 혜택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커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독점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점으로 귀결은 됐지만 네. 지금 현대차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잘 하고 있죠. 뭐 판매 순위 이제 3위까지 오르고 네. 또 엄청난 현대차 그룹이 되고 있는데 그 경쟁이 더 좀 뜨거워지면 기업들도 소비자에 대한 그 태도가 좀 달라지기는 할 텐데 사실 수입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잘하면 좋은데 판매는 잘하는데 AS는 여전히 엉망이에요. 그렇죠. 아, 수입차 AS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도 예전에 그 리콜 국토부에서 대대적인 리콜 때려가지고 그 리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5달 기다려야 된다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적응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제차를 서비스를 우선할 것이냐. 서비스를 우선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회사 입장에선 그러면 네. 차 판매 가격을 좀 많이 깎아주는 방식으로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럭셔리카가 가장 싸게 팔리는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그 있는 것 브랜드들이 이제 원래는 그 현대기아차도 직영 서비스 센터라는 게 있고 뭐 르노 삼성이나 르노 코리아인가요? 거기나 네. 뭐 쌍용이나 다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그 외국 브랜드들은 보통 그 서비스 센터라는 게 다 딜러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차를 파는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거기서 마진을 남기려고 하지 그 뭐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좀 좋은 가격에 빨리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신차 가격을 낮추고 수리 과정에서 보충을 하는 이런 행태도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중고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중고차 시장이야말로 레몬법을 좀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네. 겉과 속이 많이 다를 수 있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 비대칭, 정보의 양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보시죠. 그 상대적으로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저 중고차가 정말 제대로 된 중고차인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게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개선될 여지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대기업과 기존의 중고차 업자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은 대기업이 더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로 당장 이제 그 대기업들의 중고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나오는 몇 가지 모델들만 봐도 내가 차 번호만 입력을 하면 뭐 정비 이력이라든지 뭐 구매 이력이 다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는 개선이 분명히 되긴 할 텐데 근데 그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그 플레이어조차도 결국은 현대 기아차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신차도 먹고 중고차 시장도 이제 다 장악을 하면 사실 독점력은 더 강해지는 거여서 큰 틀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너무 이 시장을 땅짓고 헤엄치지 않도록 뭐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몇만 킬로 이하 차만 판다. 혹은 올해는 5,000대까지만 판다. 앞으로도 계속 쿼터를 정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그 현대차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미 인프라가 있는데 이 인프라로 중고차를 팔면 훨씬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팔 수 있고 게다가 현대차에서 파는 중고차는 아마도 조금 더 상태가 나은 차일 것이고 왜냐하면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딜러한테 차를 맡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딜러가 받은 차는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파는 차가 아니고 신차를 사기 위해 파는 차이기 때문에 괜찮은 차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좋은 차를 현대차가 다 가져가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잘 설계를 해야 지금까지는 중기 접합
업종이었죠. 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를 잘 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겁니다. 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을 뒤쪽에서 받쳐놓으면서 신차의 가치를 조금 더 지탱시키는 방어하려는 거죠. 예, 네. 그런 노림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은 영세한 데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뭐 사기 거래라든지 허위 매물 좀 많아서 신뢰의 문제를 자초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대기업과 중소 업체들이 좀 상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기자들 굉장히 그 어린 기자 때 아이템 없으면 예. 중고차 시장에 가서 괜히 한번 그 바보 빙의해서 차 사는 척하면 낚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예. 취재를 꽤 많이 했고 뭐 그런 인식도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과거에. 예. 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뭐 이미 성민 좀 기자? 그 서영 기자가 얘기한 그런 사례들이 중고차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자정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 중고차 거래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서 좀 그 성능 점검 기록부나 뭐 보험 이력 같은 걸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들어와서 문제는 단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가격 상승 같은 문제도 있을 텐데. 좀 그 뭐 거래 통로를 그 이미 기존 중고차 업계에 좀 많이 열어준다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 독점해 갈 수 없도록 좀 막는다면 그래도 업계 어느 정도 자정이 되면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생이 되기를 또 견제도 되기를 바라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남는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님을 더 어떻게 끌어모을지 오늘 재밌습니다. 그리고 2부 시작과 함께 커피 쿠폰을 받으실 오늘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